겨울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중구 세안은행 본점 로비.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화려한 은행에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외투에 오래된 평범한 운동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할머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창구 직원은 할머니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1억 있으면 전 은행장 되겠네요. 은행 로비 전체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4세 송미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검소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은 3년 전에 산 운동화였습니다. 오래 신고 다녀서 많이 해져서 걸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투는 20년도 더 된 낡은 파카였습니다. 소매 부분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옷 많이 사드렸잖아요. 왜 항상 그 옷만 입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게 편했습니다. 새 옷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일까요?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한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물건은 아껴 쓰고 허투루 버리지 말라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세안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25살 대학원생인 손녀는 제게 늘 잘해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혼자 가도 돼. 너는 공부해라.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둘이서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만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복지센터도 아니고.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요즘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번호표 기계 앞에서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세요? 마치 제가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투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번호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의외라는 듯 변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많지만 저도 이 정도는 잘 압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아마 제 옆에 앉아있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 여성이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냄새나. 사실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앞쪽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여기 은행에 진짜 이상한 할머니 있어. 노숙자 같은데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편견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희미하게 보이는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요.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청에 가셔야 해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은행 업무가 있어서 왔어요. 제 대답에 그분도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서 걸음이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든 채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겨울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중구 세안은행 본점 로비.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화려한 은행에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낡은 외투에 오래된 평범한 운동화.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할머니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창구 직원은 할머니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1억 있으면 전 은행장 되겠네요. 은행 로비 전체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은행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4세 송미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에 관한 것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검소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은 3년 전에 산 운동화였습니다. 오래 신고 다녀서 많이 해져서 걸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외투는 20년도 더 된 낡은 파카였습니다. 소매 부분이 조금 해져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좋은 옷 많이 사드렸잖아요. 왜 항상 그 옷만 입으세요? 하지만 저는 이게 편했습니다. 새 옷은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세월이 길어서일까요? 아무리 살림이 나아져도 검소하게 사는 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가난한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물건은 아껴 쓰고 허투루 버리지 말라는 것. 그날 오후 저는 세안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한 업무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은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25살 대학원생인 손녀는 제게 늘 잘해주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혼자 가도 돼. 너는 공부해라. 하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둘이서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느껴지는 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습니다. 높은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직장인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부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저만 유독 튀어 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고 왔지? 혹시 노숙자 아닌가? 생활보호 대상자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복지센터도 아니고. 이런 속삭임들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사실 이런 대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요즘 세상의 현실이니까요. 번호표 기계 앞에서도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뒤에 있던 젊은 직장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아세요? 마치 제가 기계를 다룰 줄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는 투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하고 번호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조금 의외라는 듯 변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많지만 저도 이 정도는 잘 압니다.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이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금씩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아마 제 옆에 앉아있기가 불편했나 봅니다. 그 여성이 일어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냄새나. 사실 저는 아침에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앞쪽에 앉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여기 은행에 진짜 이상한 할머니 있어. 노숙자 같은데 뭘 하러 왔는지 모르겠어. 목소리를 낮췄지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담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어봤으니까요. 어려운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편견은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낡아서 은행 로고도 희미하게 보이는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 자신도 가끔은 믿기 어려울 때가 있었으니까요.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친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복지 상담하는 곳이 아니에요. 구청에 가셔야 해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은행 업무가 있어서 왔어요. 제 대답에 그분도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번갈아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나 봅니다. 전광판에 제 번호가 떴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창구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서 걸음이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든 채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었어? 엄마는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뒤이어 말했습니다. 쉿. 저런 분들도 있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그 상황이 참 씁쓸했습니다. 드디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불쾌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제 차림새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의 직원의 첫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분명히 정중하게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저에게만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듯한 투였습니다. 얼굴 표정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푹 쉬는 거였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박소희가 말했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 다른 창구를 보니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박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서요. 푸앗, 1억 원이요? 할머니,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 창구 직원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까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는 세안은행 본점이에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이 낡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죠. 컴퓨터에 통장을 넣어 잔액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박소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오네.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어머, 이것 봐요. 박소희가 소리쳤습니다. 통장에 98만 원밖에 없는데 1억 원을 찾겠다고요? 할머니가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미 주변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98만 원을 1억 원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할머니, 숫자 읽기 어려우시면 안경 좀 쓰세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그리고는 기억하고 있던 계좌 번호를 천천히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박소희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다른 계좌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계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듣기 거북한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도 이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박소희는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복지센터나 구청에 가세요. 거기서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계좌 번호까지 알려줬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계좌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박소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확인해봐야 뭐해요? 어차피 돈 없을 거면서. 하지만 억지로 컴퓨터를 만지더니 잠깐 뭔가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손녀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요. 다른 은행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심, 불편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인 혐오감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한 중년 남성이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아. 1억 원이라니.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냈습니다. 오래 살아온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창구로 걸어가는 동안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왜 저렇게 입었어? 엄마는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뒤이어 말했습니다. 쉿. 저런 분들도 있는 거야. 아이의 순수한 궁금증이었지만 그 상황이 참 씁쓸했습니다. 드디어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표정에서 이미 불쾌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박소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마 제 차림새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소희 직원의 첫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슨 업무 보러 오셨어요? 말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고객들에게는 분명히 정중하게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라고 했을 텐데 저에게만은 마치 귀찮은 일을 떠맡은 듯한 투였습니다. 얼굴 표정도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앉기도 전에 한숨부터 푹 쉬는 거였습니다.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박소희가 말했습니다. 어서 말씀하세요. 바쁘거든요. 다른 창구를 보니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편하게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완전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1억 원을 인출하고 싶습니다. 순간 박소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어서요. 푸앗, 1억 원이요? 할머니, 농담도 적당히 하세요. 목소리가 워낙 커서 옆 창구 직원들까지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심지어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까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박소희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는 세안은행 본점이에요. 장난치러 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통장이 낡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는데 말이죠. 컴퓨터에 통장을 넣어 잔액을 확인하는 동안에도 박소희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오네. 화면을 본 순간 그녀의 비웃음은 더 커졌습니다. 어머, 이것 봐요. 박소희가 소리쳤습니다. 통장에 98만 원밖에 없는데 1억 원을 찾겠다고요? 할머니가 지금 저한테 장난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이제는 로비 전체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이미 주변 고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조롱했습니다. 98만 원을 1억 원으로 착각하신 건가요? 할머니, 숫자 읽기 어려우시면 안경 좀 쓰세요. 정말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그리고는 기억하고 있던 계좌 번호를 천천히 불러줬습니다. 하지만 박소희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또 다른 계좌요?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계좌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듣기 거북한 소리였습니다.
옆에서 업무를 보던 다른 고객도 이상하다는 듯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박소희는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복지센터나 구청에 가세요. 거기서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계좌 번호까지 알려줬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하다니요. 계좌 번호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박소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확인해봐야 뭐해요? 어차피 돈 없을 거면서. 하지만 억지로 컴퓨터를 만지더니 잠깐 뭔가 이상하다는 듯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손녀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가요. 다른 은행 가면 되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더 많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정심, 불편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인 혐오감까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분이 왜 여기까지 와서. 한 중년 남성이 부인에게 속삭였습니다. 정신이 좀 그런 것 같아. 1억 원이라니. 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과 속삭임을 견뎌냈습니다. 오래 살아온 세월 동안 이보다 더한 일도 많이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행 지점장 정우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는 박소희의 큰 목소리 때문에 사무실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정우성 지점장이 창구로 다가오며 박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박소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점장님, 이 할머니가 1억 원 인출하겠다고 우기세요. 통장에는 98만 원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정우성 지점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전혀 친근하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는 제 앞으로 왔습니다. 어르신, 혹시 드실 약이나 챙겨 드시는 게 있으신가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런 거였구나. 그렇게 생각했어. 가족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어요. 하지만 정우성 지점장은 동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적인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시면 복지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시청이나 구청에 가시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걸 받을 수 있어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에는 무시와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쌍한 노인을 달래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정우성이 계속 물었습니다. 혹시 길 잃으신 건 아니고요? 집 주소 기억하세요? 이제는 완전히 치매 환자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고객들도 하나둘씩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젊은 직장인은 스마트폰으로 제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돼요. 정우성 지점장의 목소리가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고 업무에 지장을 주시면 곤란합니다. 처음에 가식적인 친절함도 이제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와서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 집에 가세요. 그 할머니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걱정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더욱 창피했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로 정신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였으니까요. 박소희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짜 친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녀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뜻은 어서 사라져라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저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고객이 박소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요즘 많아요. 박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들이 현실과 망상을 구별 못하시는 경우가.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계좌를 확인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오히려 사람들은 더욱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흥분하시네. 역시 그런 거였어. 무서워라. 이런 소리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한 아이는 엄마 뒤에 숨으면서 저를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우성 지점장은 이제 완전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그만 가세요. 경비 아저씨를 부를까요? 정말 굴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식으로 1억 원을 인출하러 왔습니다. 계좌 확인을 제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불쌍하게 보는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한 젊은 직원이 정우성 지점장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경비를 부르자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마지막 경고예요. 정우성 지점장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세요. 안 그러면 정말로 경비 아저씨한테 부탁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어서 가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해지기도 했습니다. 곧 모든 게 뒤바뀔 거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손녀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박소희와 정우성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고객들도 드디어 가는구나 싶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오겠습니다. 박소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네, 언제든지 오세요. 돈 가져오시면 언제든 환영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소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머니가 1억 있으면 전 은행장 되겠네요. 이 말을 하면서 박소희는 자신이 얼마나 재치 있는지 뽐내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실제로 몇몇 고객들이 키득키득거리며 웃어줬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잊지 마세요. 박소희는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네네, 안 잊어버려요. 할머니가 1억 있으면 제가 은행장 될게요. 그러면서 옆 창구 직원에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 아니, 할머니 1억 있다고 우기고 계셔. 그 직원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참 많으시네요.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박소희의 말을 듣고 나서는 저를 보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을 끊어버렸습니다. 아, 저런 어르신들 요즘 많아요.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요? 가족들이 좀 챙겨드려야 하는데. 이런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박소희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졌습니다. 할머니, 그냥 집에 가세요. 은행에서 이러면 다른 사람들 업무에 지장 주잖아요. 정말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곧 확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박소희는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정우성 지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시면 정말로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위협적인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출구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박소희와 정우성이 안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휴, 드디어 가시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고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분들 보면 참 안쓰럽긴 해. 가족들이 좀 챙겨줘야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 은행 전체가, 아니, 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말입니다. 은행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모든 굴욕과 모욕을 되갚아줄 시간이 온 거니까요. 할머니.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바로 앞에 있는 벤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은행 앞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직장인들이 급히 걸어가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상인들이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방금 전 은행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은 아니었지만 제가 필요한 연락을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태현. 제 비서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친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평소에 지은이에게 제 정체를 숨겨왔으니까요. 태연아, 지금 어디에 있지? 사무실에 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세안은행 본점 앞으로 와줘. 그리고 장민수 본부장도 함께 데려와. 네, 알겠습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급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일이야. 최대한 빨리 와줘. 네,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이가 황급히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지은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까지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은아. 저는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누군지 궁금했지? 네. 지은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에 물어봐도 항상 그냥 할머니라고만 하셔서.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한빛그룹 회장이야. 한빛그룹이요? 지은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큰 회사요?
응. 한빛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금융, 유통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큰 회사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지은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했습니다.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기도 했고. 진짜 모습이요? 응.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 돈 많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할머니로서 말이야. 지은이는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지금까지 봐온 할머니와 한빛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연결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아까 은행에서 응, 일부러 그랬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거든.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실험을 종종 했습니다. 평범한 차림으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관찰하는 거였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약간의 무시나 차가운 대우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세안은행에서의 일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너무 기분 나쁘셨을 것 같은데.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할머니가 큰 회사 회장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여전히 제 기분을 걱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나쁘긴 했지.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을 시켜줄 시간이야. 다시 휴대폰을 들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세안은행 본점 바로 윗선에 있는 사람에게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이사님이십니까? 저 송미란입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급하게 바뀌는 게 들렸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전화를 주시다니. 사장님, 혹시 세안은행에 제가 얼마나 예치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물론입니다. 5,200억 원 정도로 저희 은행 최대 고객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방금 세안은행 본점에서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전화로 긴장하는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셨나요? 직접 와보시죠. 지금 은행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은이가 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5,200억 원이요? 응. 그것도 세안은행에만 그 정도고 다른 은행들에도 돈이 있어. 지은이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할머니가 그런 금액을 가지고 있는 걸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 저 멀리서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이쪽으로 오는 게 보였습니다. 김태현이 온 거였죠. 차가 은행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김태현이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장민수 본부장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김태현의 인사말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리무진에서 내린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초라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 얼마나 이상해 보였을까요? 은행 안창문을 통해서도 몇몇 직원들이 이쪽을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이야. 할머니. 괜찮아. 같이 가자. 저는 김태현과 장민수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은행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기 전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으니까요.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은행 로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 입은 두 사람이 초라한 할머니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 고객들이 하나둘씩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까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이 아까 그 할머니 맞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지? 정장 차림이 완전 다르네.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태현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세안은행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네, 어떤 업무이신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물어보려는데 장민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한빛그룹 장민수 금융본부장입니다. 급한 업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의 얼굴이 급하게 변했습니다. 한빛그룹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의미를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바로 모셔오겠습니다. 안내 직원이 급히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점장님, 한빛그룹 본부장님이 오셨는데. 네, 지금 바로요. 몇 초도 안 되어서 정우성 지점장이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빛그룹 본부장님이시라고. 정우성이 장민수에게 인사하려고 다가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분이.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저희 한빛그룹 송미란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은행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고객들, 직원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그때 박소희도 창구에서 일어나서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장민수가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은행 1순위 VIP 고객이십니다. 잠시 멈춘 후 그가 덧붙였습니다. 5,200억 원을 예치하고 계신 고객이시죠.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5천억 원? 그 할머니가? 아까 그분이? 아까 저를 비웃던 고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저를 노숙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 숨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소희는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저는 박소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박소희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1억 있으면 은행장이 된다고 했나요? 박소희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5천억이면 어떻게 되죠? 제 질문에 박소희는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우성 지점장은 이미 다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처참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우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본부장, 지금 즉시 전액 인출 절차를 시작해줘. 네, 알겠습니다. 장민수가 서류 가방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것들이었죠. 5,200억 원 전액 인출하겠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고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5천억을 다 빼신다고? 그럼 이 은행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예금은 괜찮을까? 고객들의 불안한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소희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아까 자신이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회장님 제발.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박소희 직원 아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그건 내가 1억 있으면 은행장 된다고 했죠. 박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5천억이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제 질문에 박소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정우성에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전액 인출 서류입니다. 지금 즉시 처리해 주세요. 정우성이 서류를 받아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니요. 결정했어요. 제 단호한 대답에 정우성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며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급히 자기 창구로 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예금 인출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그 목소리에 다른 고객들이 모두 돌아봤습니다.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분이 5천억을 빼신다면서요? 한 아주머니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 은행 정말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다른 고객이 동조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큰 손이 돈을 다 빼간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자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인출해야겠어. 이 은행 위험할 것 같아. 맞아, 빨리 빼자. 늦으면 못 뺄 수도 있어. 5천억이면 이 은행 예치금의 상당 부분일 텐데. 은행이 망하기 전에 빨리 빼야 해. 고객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불안감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뱅크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진정해 주세요. 저희 은행은 완전히 안전합니다. 정우성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고객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고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럼 왜 그분이 5천억을 다 빼가는 거예요? 뭔가 내부 사정을 아시는 거 아닌가요? 저런 부자가 돈을 빼간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고객들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도 인출할게요. 나도 전액 인출이요. 순식간에 모든 창구에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정우성의 해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해 주세요. 정말 안전합니다. 정우성이 애썼지만 고객들의 인출 러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안전하다면 왜 저 할머니를, 아니, 회장님을 그렇게 대했던 거예요? 한 고객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맞아요. 고객을 저렇게 무시하는 은행을 어떻게 믿어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이제 큰 고객마저 떠나간다니. 고객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망쳤어요. 다 제가 망쳤어요. 박소희의 울음소리가 은행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발이요. 박소희가 바닥을 기며 빌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행 진짜 망하는 것 같아. 빨리 빼자. 저기 직원도 저렇게 우는 걸 보니 정말 심각한가 봐. 5천억 빠지면 이 은행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객들의 공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정우성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기회는 아까 충분히 줬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제 대답에 정우성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소희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고 고객들의 인출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요? 저는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참아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수가 박소희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1억 원 인출하겠다고 하실 때 제대로 확인이나 했나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검사가 피고를 신문하는 듯 했습니다. 그건 박소희는 입술을 떨며 대답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제 외모만 보고 판단했을 뿐이었죠. 대답하세요.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안 했습니다. 박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정당한 업무를 외모로 판단해서 거부했다는 말이죠. 그것도 조롱과 모욕을 섞어서요. 장민수의 추궁에 박소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박소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빌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우성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평소 그렇게 거만했던 지점장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직원을 잘못 교육했습니다. 정우성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 섞인 애원이었습니다. 지점장까지 무릎을 꿇다니. 와, 진짜 큰일 났구나. 저 할머니가 정말 5천억이나 가진 분이었구나. 고객들의 속삭임이 더욱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릎으로라도 빌겠습니다. 정우성이 더욱 절실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무릎으로 빌면 뭐합니까? 아까 그 오만한 태도는 어디 갔죠? 제 말에 정우성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아까는 제가 생활이 어려우면 복지 상담부터 받으라고 했죠. 길 잃은 것 아니냐고 집 주소 기억하냐고 물어봤고요. 저는 아까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갔습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정중하지 않았습니까? 정우성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은행 본점에서 급히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위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급히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본점 부행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즉시 징계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했어요. 전액 인출합니다. 회장님, 제발. 부행장도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장민수가 처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전액 인출 승인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든 계좌가 해지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은행 안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다 빼는 거야? 우리도 빨리 빼자. 이 은행 이제 망했어. 고객들이 패닉 상태에 빠져서 모두 인출하려고 줄을 섰습니다. 박소희와 정우성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박소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곧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좀 다른 모습일 거라고. 박소희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킬 시간이네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이어갔습니다. 아까 1억 있으면 은행장 된다고 했으니까 5천억이면. 천천히 몸을 돌려 은행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 울음소리, 절규, 패닉에 빠진 고객들의 외침.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세안은행에서 일어난 초유의 사태로 은행 주가가 하루 만에 30% 폭락했습니다. 한빛그룹이 5,200억 원 전액을 인출하면서 시작된 뱅크런 현상으로 뉴스를 보던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하루 만에 은행을 이렇게 만들다니. 대단한 게 아니야, 지은아.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결과를 받은 거지. 실제로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세안은행 주가는 계속 떨어졌고 다른 고객들의 인출 러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안은행 측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소용없었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태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회장님, 세안은행 김 행장에게서 긴급 면담 요청이 왔습니다. 김 행장이? 네, 직접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거절해. 이미 끝난 일이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뉴스를 계속 봤습니다. 화면에는 세안은행 본점 앞에 몰려든 기자들과 고객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해당 지점의 박소의 직원과 정우성 지점장은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박소희와 정우성은 파면당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길을 걷다가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유니폼을 입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윈 것 같았고 표정도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박소희는 처음에는 제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저를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커피 한 잔 주세요. 저는 평범하게 주문했습니다. 박소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어 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박소희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순간일 뿐이에요. 용서는 평생을 남기죠. 박소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네. 박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더 좋은 사람이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소희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필요한 교훈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박소희가 다시 한번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것이 진짜 승리야. 네. 복수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힘이 있어. 그래야 진짜 사람이 변할 수 있거든. 몇 달 후였습니다. 박소희는 그 카페에서 열심히 일하며 손님들에게 항상 정중하게 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카페의 단골 손님들은 박소희의 친절한 서비스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정우성도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진짜 교훈을 얻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오늘 할머니가 배운 게 뭔지 알아? 뭔가요, 할머니? 지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돈으로는 순간적인 굴복은 시킬 수 있어도 진짜 마음을 바꿀 수는 없거든. 하지만 진심 어린 용서는 사람의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어. 지은이가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박소희 씨나 정우성 씨가 진짜로 달라졌네요. 맞아. 그리고 그들이 변한 모습을 보는 게 5천억으로 복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진짜 승리는 돈이나 권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박소희와 정우성이 진짜로 변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말이죠. 세안은행은 결국 다른 은행에 인수되었습니다. 5천억 원 인출 사건의 여파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고객들의 이탈도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